펜타곤 깊숙한 곳에서 떨어진 극비 명령 하나가 전 세계 안보 지형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주한미군 방공망 사드를 중동으로 반출한다. 중동 전쟁의 화마가 미국을 덮치자 백악관은 결국 가장 위험한 도박을 선택한 것이죠. 한반도의 방패를 통째로 드러내 중동으로 옮기라는 이 미친 결정에 일본과 중국은 입꼬리를 올렸고 북한은 미사일 발사 버튼에 손을 올린 채 비열한 웃음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묵을 깬 한국의 반응에 미국은 뒤통수를 붙잡았고 중동의 산유국들은 원유를 갖다 바치겠다는 이 황당한 상황, 무너지는 세계 안보 질서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가 된 대한민국.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2026년 3월. 저는 그 보고서를 3번 읽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죠. 주한미군 방공 전력 반출. 중동으로 이동. 즉시 실행.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15초. 20초. 회의실에 앉은 12명. 전부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죠. 북한은 지금 이 순간도 미사일을 만지작거리며 눈치만 보고 있었고 미국이 이런 결정을 내린 순간 한국 방공망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저는 제임스 콜린스입니다. 워싱턴에서 28년간 동아시아 안보를 분석해온 전략가입니다. 국방부 자문을 맡았고 백악관 안보 보고서에도 제 이름이 여러 번 들어간 사람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한미군 없이는 스스로 버티기 어려운 나라. 북한의 위협 앞에 늘 미국의 손을 잡아야만 하는 나라. 그게 제가 수십 년간 품고 있던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인식이 산산이 흔들렸습니다. 중동 전쟁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이 미국 개입으로 확대되면서 현장 방공망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패트리어트 포대는 이미 소진 직전이었고 요격 미사일 재고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죠. 워싱턴은 냉정하게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주한미군 방공 전력 일부를 중동으로 돌리는 것. 한반도 방공망에 공백이 생기는 건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발표가 나자마자 안보 커뮤니티는 술렁였습니다. 한국이 또 크게 반발하겠군. 그건 거의 공식처럼 굳어진 예측이었습니다. 과거에도 늘 그랬으니까요. 무기 이동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한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했고 유감을 표명했고 때로는 조심스러운 침묵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수십 년간 반복된 패턴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국 정부는 단 하루 만에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화면에 떴을 때 회의실이 다시 한번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대북 억지에 문제 없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미군 방공 전력이 빠졌는데 문제가 없다고요? 단순한 외교적 수사일까? 아니면 정말로 자신이 있다는 건가? 대통령은 거기서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 말은 2가지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미군 의존의 냉정한 인정인가? 아니면 스스로 감당하겠다는 자주국방의 의지인가? 회의실 안에서 각자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 누군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저렇게 말한다고?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된 자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국방비, 전력구조, 군사력 평가보고서. 숫자들을 들여다볼수록 제가 그동안 외면하고 있던 것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날 회의실 분위기는 처음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중동 상황 브리핑이 끝나고 주한미군 방공 전력 반출 안건이 테이블에 올라왔을 때 반대 목소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논의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한쪽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이해할 겁니다. 늘 그래왔으니까요.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 속에는 오랜 전제가 깔려 있었죠. 한국은 미국 없이는 안 된다. 그러니 뭘 해도 결국 따라온다. 그게 워싱턴 안보라인 상당수가 품고 있던 인식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빠진다고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 앞에서. 가볍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딱히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그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반출 결정은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한국의 반발을 어떻게 관리할지, 외교 채널을 어떻게 가동할지가 오히려 더 긴 안건이었습니다. 정작 한국의 안보 공백보다 한국의 항의를 막는 게 더 큰 숙제처럼 다뤄지고 있었죠. 그러니 다음날 한국의 공식 발표가 나왔을 때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대북 억지에 문제 없습니다. 어젯밤 한국이 뭘 할 수 있겠냐고 웃었던 그 사람들이 오늘은 아무 말도 못하고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한국을 20년 전 나라로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미국의 시선은 온통 중동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 모든 신경은 오직 한국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보고서들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주한미군 관련 예산 자료, 기지 운영 현황, 방위비 분담 협정 내역. 처음엔 단순한 확인 작업이었습니다. 한국의 발표가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숫자로 검증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몇 장 넘기지 않아 손이 멈췄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해외 기지입니다. 그 기지를 짓는 데 들어간 총 비용은 약 110억 달러였어요. 하나로 환산하면 약 15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잠시 멍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줄을 읽었죠. 한국 부담 비율 90% 이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숫자가 틀린 줄 알았습니다. 오탈자거나 다른 항목과 혼동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원본 문서를 직접 찾아봤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15조 원짜리 기지를 한국이 90% 넘게 부담해서 지은 겁니다. 그 기지에 미군이 들어와 살고 있는 거였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내역을 열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이 미국에 지불한 방위비 분담금은 약 1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매년 빠짐없이 협정이 갱신될 때마다 금액은 올라갔죠. 그리고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향해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방위비를 대폭 올리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이었어요. 협박에 가까운 요구였습니다. 이미 그렇게 많이 내고 있는데 더 내라는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항목별로 뜯어봤습니다. 기지 유지비, 시설 운영비, 일부 장비 수리비, 그리고 한 항목에서 다시 한번 멈췄어요. 미군 기지 내 한국인 직원 인건비. 그 상당 부분도 한국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의 월급을 한국 정부가 내고 있는 거였어요. 한국이 처음 방위비를 분담하기 시작한 건 1991년이었습니다. 그해 한국이 낸 금액은 약 1천억 원 수준이었어요. 그게 지금은 1조 4천억 원이 됐습니다. 30년 남짓한 시간 동안 10배 이상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협상이 끝날 때마다 미국은 항상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은 매번 그 요구를 수용했어요. 단 한 번도 판을 엎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고 잠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나라 미군 기지 중에 이 정도까지 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비교해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일본은 미군 주둔 비용의 약 20% 수준을 부담하고 있어요. 독일은 직접적인 기지 건설 비용 분담 자체가 한국과 구조가 달랐습니다. 나토 체계 안에서 간접 기여 방식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기지를 직접 짓고 운영비를 내고 직원 인건비까지 댔습니다. 더 불편한 건 다른 동맹국들과의 온도 차이였습니다. 프랑스는 나토 분담금 협상에서 수년째 버티고 있었어요. 독일도 목표치에 못 미치는 기여를 하면서 미국과 줄다리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그런 뉴스가 없었어요. 한국은 요구하면 냈고 올리라면 올렸고 짓을 하면 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감사해야 하는 쪽으로 여겨졌죠. 그 불균형이 자료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걸 지금까지 몰랐을까요? 아니, 더 정확히는 이렇게 말해야겠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워싱턴에서 한국을 다루는 방식은 늘 비슷했어요. 도움이 필요한 동맹, 지켜줘야 하는 나라, 그러니 우리 말을 들어야 하는 파트너. 그 틀 안에서 숫자를 들여다볼 이유가 없었던 거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게 솔직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동아시아 안보를 다뤄온 친구였어요. 캠프 험프리스 건설비 한국이 90% 이상 냈다는 거 알고 있었어?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나는 절반 정도인 줄 알았는데.
그 반응이 오히려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죠. 우리 중 누구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겁니다. 기지 건설에 참여한 건설사 목록도 확인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이 대거 들어가 있었어요. 설계부터 시공까지 그 거대한 기지를 실제로 만든 손은 대부분 한국인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은 수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미국이 투입한 방공 전력은 빠르게 소모되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포대는 한계에 달했고 요격 미사일 재고는 바닥을 드러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어딘가에서 전력을 끌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 중 하나가 한국이었죠. 지금 미국은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신경 써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중동은 지금 당장 타오르고 있었고 한반도는 언제 불씨가 튈지 모르는 화약고였어요. 그 사이에서 한국은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항의도 없이, 요란한 발표도 없이, 그저 문제 없습니다. 라는 한마디로. 저는 그 침착함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은 이미 새벽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아직 절반도 읽지 못했어요.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됐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어요. 밤새 한국 관련 자료를 들여다봤는데 이번엔 전혀 다른 보고서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중동 현장 보고서였어요. 2026년 3월. 중동의 상황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단 며칠이면 끝날 거라던 전쟁이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란의 미사일이 이스라엘 남부를 강타했고 이스라엘의 반격은 더 거셌습니다. 미국은 이미 깊숙이 개입해 있었죠. 항공모함 2척이 걸프만에 들어와 있었고 미군 전투기들이 매일 출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방공망이었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워낙 집중적으로 쏟아지다 보니 현장 요격 시스템이 감당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은 하루가 다르게 소모됐고 재보급 속도가 소모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전쟁이 얼마나 격렬했는지는 숫자가 말해줬습니다. 이란은 단 하루 밤 사이에 탄도미사일 100발 이상을 이스라엘을 향해 쏘아 올렸어요. 드론까지 합치면 그날 하루 요격 대상이 200개를 넘겼습니다.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한 발 가격은 약 400만 달러, 하나로 50억 원이 넘어요. 그날 하루 요격 비용만 수조 원이 소모된 겁니다. 단 하루 만에. 미국이 아무리 세계 최강의 방산 능력을 갖고 있어도 이 속도로 소모되는 미사일 재고를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전장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갑자기 천궁2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이 전쟁에서 천궁2의 요격 성공률이 높다는 보고가 현장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먼저 도입해 운용하던 천궁2가 이번 실전에서 성능을 증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소문이 아닌 현장 데이터였어요. 패트리어트는 분명 세계적인 방공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한 가지 약점이 드러났어요. 가격이었습니다. 요격 미사일 한 발에 50억 원이 넘는 패트리어트는 대량의 드론과 저가 미사일이 쏟아지는 현대전에서 비용 대비 효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반면 천궁2는 달랐어요. 패트리어트보다 가격이 낮으면서도 요격 성공률은 실전에서 충분히 검증됐습니다.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복합 요격 능력도 갖추고 있었죠. 중동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한 건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냉정한 계산이었어요. 그런데 보고서 중간에서 예상치 못한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천궁2 긴급 추가 공급 요청이었어요. 중동 국가들이 이 시스템을 더 달라고 나선 겁니다. 특히 UAE는 적극적으로 한국에 SOS를 쳤죠. 처음엔 단순한 수출 협상 이야기려니 했어요. 이런 긴박한 상황에 협상을 하나? 그런데 내용을 읽을수록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긴급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었어요.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요청이었습니다. 거기서 더 놀라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제안한 거래 방식이었어요. 바로 지금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는 그 자원. 바로 원유였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국제 원유 공급이 불안해지면서 전 세계가 기름 확보에 비상이 걸려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천궁2를 보내주면 우리가 원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줄을 2번 읽었어요. 원유 수합 거래. 무기와 기름을 맞바꾸는 방식이었습니다. 역사상 전례 없는 딜이었죠. 전 세계가 손에 넣고 싶어하는 원유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 기름을 한국 무기와 바꾸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런 방식의 거래가 아예 없던 건 아니었지만
이 상황에서 그 제안을 받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게 충격이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읽으면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불편함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미군이 지켜줘야 하는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멋대로 주한미군 무기를 반출해도 그저 이게 현실이라고 했던 나라. 그 무기 없어서 이제 한국의 방공망이 위기라고 가볍게 여겼던 그 나라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보고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중동 전쟁의 한복판에서 가장 필요한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잘못된 틀로 한국을 바라봐 왔는지를 새삼 깨달았어요. 안보 전문가라고 자부해온 사람이 정작 동맹국의 실제 역량은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겁니다. 오후 들어 같은 보고서를 받아든 워싱턴 안보라인의 반응이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이제 아셨어요? 최근 방산 키워드는 한국이에요. 하지만 다른 쪽 반응은 달랐습니다. 주한미군 무기를 중동에 공급하면 한반도 전력 공백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말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건 불편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속에는 더 불편한 전제가 숨어 있었으니까요. 한국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일방적으로 관리하는 동맹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워싱턴은 그 사실을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됐어요. 지금 중동에서 가장 필요한 건 미국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도 별도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보고서 끝에 짧게 언급돼 있었어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한국의 이름이 중동 전쟁 한복판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전쟁에서 빛나는 건 미국도 이스라엘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무기였어요. 워싱턴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담담한 발표 그리고 중동에서 터져나온 천궁투 보고서까지. 며칠 사이에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흔들림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튀었습니다.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이런 말을 꺼내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이 그 정도로 강하다면 주한미군을 줄여도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엔 비공개 자리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비슷한 발언이 공개 석상에서도 나왔습니다. 한국 스스로 방어가 가능하다면 미국이 굳이 거기 있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논리적인 질문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이 발언은 곧바로 거대한 반박에 부딪혔습니다. 미국 전략가들 사이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온 겁니다. 저도 그 논의 자리에 있었어요. 한 선임 전략가가 자료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미군이 빠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도를 한번 보시죠. 지도 위에서 한반도의 위치는 말 그대로 동북아시아의 한가운데였습니다. 서쪽으로는 중국 본토와 맞닿아 있었어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러시아 극동 지역과 인접해 있었습니다. 동쪽으로는 일본 열도와 태평양으로 연결되는 길목이었죠. 그리고 바로 북쪽에는 핵무기를 손에 쥔 북한이 있었습니다. 감축을 주장하던 인사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자체 방공망을 갖추고 있고 세계 5위 군사력이라면서요. 그 나라를 우리가 왜 계속 지켜줘야 합니까? 선임 전략가가 자료를 덮으며 똑바로 바라봤어요.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거기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한반도에서 우리가 빠지는 순간 중국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감축을 주장하던 인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가정 아닙니까? 전략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1950년에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선임 전략가가 말을 이었어요. 한반도는 중국을 견제하는 가장 가까운 전진 기지입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동북아시아 전략 전체가 흔들려요. 그 말의 무게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주한미군의 규모는 약 2만 8천 명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미군 전체 병력에서 작은 비중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2만 8천 명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이 기지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해외 기지입니다. 단순한 병력 주둔지가 아니었어요. 동북아시아 전체를 커버하는 전략 지휘 거점이었습니다. 여기서 발진하는 전력이 중국을 향한 억제력의 핵심이었고 북한의 오판을 막는 실질적인 방벽이었죠. 2025년 미국 의회에서는 이례적인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금지 조항이었어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주한미군을 줄이지 못하도록 의회가 직접 제동을 걸었습니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한국이 약해서 지켜줘야 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실은 굉장히 컸습니다. 보호 대상으로서의 한국과 전략 거점으로서의 한반도. 미국이 한반도를 붙잡고 있는 이유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였어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문서를 펼쳐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한반도는 그 문서에서 단순한 동맹 관리 지역이 아니었어요.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핵심 저지선으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순간 중국은 태평양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사실상 견제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 전략적 손실은 어떤 숫자로도 환산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앉아 조용히 자료만 들여다보던 젊은 분석관이 손을 들었어요. 질문 하나 드려도 됩니까? 모두가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을 지켜줄지 말지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혹시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거기 있는 게 여전히 필요한 건지 물어본 적 있습니까? 회의실 분위기가 묘하게 굳었어요. 누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젊은 분석관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8년간 이 일을 해온 사람들이 한 번도 진지하게 던지지 않았던 질문을 이 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꺼낸 겁니다. 저는 그날 논의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생각했습니다. 주한미군을 줄여도 된다는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성장을 인정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스스로 전략적 발판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동료 하나가 나란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한국을 놓지 못하는 건 한국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한반도가 필요해서인 거네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두 가지가 같은 말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지리적 거점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군사력 상위권의 전력을 갖춘 나라였고 중동 전쟁 한복판에서 무기를 공급하는 나라였어요. 한반도라는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 위에 서 있는 대한민국이 중요해진 겁니다. 미국이 한국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약해서 미군이 있어야 한다는 말도 한국이 강해서 미군이 필요 없다는 말도 이제는 모두 맞지 않았어요. 정확한 표현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서로가 필요한 동맹이 됐다는 것. 그리고 그 무게가 이제는 어느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회의실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한국의 발표를 처음 들었을 때의 의아함도 방위비 자료를 들여다보던 당혹감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제대로 짚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한국 군사력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시 꺼냈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글로벌 파이어파워. 세계 군사력 순위를 평가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그 순위에서 한국은 세계 4위였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잠시 멍했습니다. 28년간 동아시아 안보를 다뤄온 사람이 이 숫자를 이렇게 무겁게 받아들인 건 처음이었어요. 국방비를 받습니다. 한국의 연간 국방비는 북한의 국내 총생산 전체보다 크다는 분석이 나와 있었어요. 북한이 나라 전체를 굴리는 돈보다 한국이 국방에만 쓰는 돈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 대비가 주는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병력 규모. 한국군 상비군은 약 55만 명이었어요. 세계 3대 상비군 규모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한국을 20년 전 나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실에서 한국이 뭘 할 수 있겠냐며 가볍게 웃던 그 사람들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데이터가 아니라 오래된 인식으로 한국을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방산 수출 자료를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K9 자주포였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155mm 자주포입니다. 이 무기의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이 1위였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인도까지 수출됐어요.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이 한국 자주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냉전 시절부터 미국과 유럽 무기 일색이던 그 시장에서 K2 전차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3세대 주력 전차로 폴란드가 대규모 계약을 맺은 무기였어요. FA-50. 한국형 경전투기입니다.
필리핀, 폴란드, 태국이 도입했거나 계약을 진행 중이었어요. 그리고 KF-21. 한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였습니다. 전투기를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손에 꼽혔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스웨덴.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동료가 커피를 들고 들어오며 물었어요. 아직도 한국 자료 보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KF-21 알고 있었어요. 동료가 자리에 앉으며 답했어요. 한국 전투기요? 개발 중이라는 건 알았는데. 개발 완료됐습니다. 시험 비행도 끝났어요. 동료가 잠시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전투기를 자체 개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면서도 저도 한국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네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솔직한 우리의 현실이었으니까요. 미군 내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국군 전력 평가 항목이었어요. 보고서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 지원 전력이 아니다. 동북아시아 안보 구조에서 독립적인 전략 자산으로 평가해야 한다. 중국 견제, 북한 억제, 태평양 전력 투사. 이 세 가지 축의 핵심에 대한민국이 있었어요. 그 문장을 읽으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보고서를 진지하게 읽었더라면 회의실에서 그런 말들이 나왔을까요? 저는 자료를 덮으며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어느 날 갑자기 이뤄진 게 아니었어요. 수십 년 동안 기술을 쌓고 무기를 개발하고 실전 능력을 키워온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세계 시장에서 조용히 증명되고 있었어요. 무기 시장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능과 신뢰로 움직이는 곳이에요. 그 냉정한 시장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어떤 수식어보다 무거운 증거였습니다. 창밖은 이미 깊은 밤이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세계 군사력 4위. 대한민국. 그 숫자가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료에서 잠시 눈을 떼고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군사력 데이터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역사 자료였습니다. 숫자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과정을 모르면 지금의 한국을 절반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한반도는 열강들의 각축장이었습니다. 청나라, 러시아, 일본이 번갈아가며 한반도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작은 나라 하나를 두고 강대국들이 줄다리기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1910년 한국은 일본에 의해 국권을 빼앗겼어요. 35년. 그 긴 시간 동안 한국은 나라 자체가 지워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언어가 금지됐어요.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역사가 지워지고 문화가 억압됐어요. 한민족의 정체성 자체를 말살하려 했던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며 잠시 멈췄습니다. 언어와 이름까지 빼앗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미국인인 저로서는 온전히 감각하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 시간을 버텨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해방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해방의 기쁨은 채 가시지도 않았습니다. 5년 뒤인 1950년 전쟁이 터졌어요. 한국 전쟁이었습니다. 3년간의 전쟁은 한반도 전체를 폐허로 만들었어요. 서울은 4번이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도시가 불탔고 마을이 사라졌고 가족이 흩어졌어요. 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아프리카 일부 나라보다도 낮았어요. 당장 먹을 것도 부족했습니다. 동료가 옆에서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1950년대 한국 사진 본 적 있어요? 지금 서울이랑 같은 나라라고 믿기지 않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음 봤을 때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폐허에서 한국은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당장 먹을 것도 없던 시절에 공장을 세웠습니다. 비포장도로 뿐이던 땅에 고속도로를 놓았어요. 기술을 배우기 위해 세계 각지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육에 대한 집착은 단순한 열정이 아니었어요. 전략이었습니다. 땅에서 나오는 자원이 없으니 사람에서 나오는 자원을 키워야 했던 거죠. 한국 부모들은 가진 것이 없어도 자식 교육비만큼은 어떻게든 마련했습니다. 그 세대의 아이들이 대학을 나오고 기술자가 되고 과학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반도체를 설계하고 전투기를 개발하고 방공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세계 시장에서 팔리는 한국 무기와 기술의 뿌리는 결국 그 교육에 있었어요. 그 선택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였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가발과 합판이었어요. 그게 1970년대엔 철강과 선박이 됐습니다. 1980년대엔 자동차와 전자제품이 세계 시장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1990년대 한국은 반도체 강국이 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메모리 반도체 중 상당수가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독보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세계 경제학자들은 이 과정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적이라는 단어를 학술 경제 용어에 쓰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런데 한국의 성장 앞에서는 그 단어 외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세계은행도 국제통화기금도 한국의 압축 성장을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사례로 평가했어요. 전쟁 폐허에서 출발해 반세기 만에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나라.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한 최초의 사례. 그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수출 규모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수출 순위 6위에서 7위를 오가고 있었어요.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었습니다. 국경선 안에 자원 하나 변변치 않은 나라가 순전히 사람과 기술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는 자료를 읽으면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부러움 같은 건 아니었습니다. 경외감에 가까웠어요. 어떤 나라가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나라 이름과 언어가 지워질 뻔했던 민족이 전쟁으로 모든 게 무너진 뒤에 70년 만에 세계 10위 경제와 세계 4위 군사력을 갖춘 나라가 됐습니다. 그 사실이 이제야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순간 한국 대통령의 발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대북 억제에 문제 없습니다. 그 말이 처음엔 의아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리 들렸습니다. 그 담담함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그건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것들에서 나오는 무게였어요.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서 시작해 스스로 일어선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무게. 동료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한국한테 너무 오만했던 거 아닐까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오만함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도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현재를 보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는 한국의 과거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창밖에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며 생각했어요. 그 나라가 여기까지 온 이유.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중동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이란의 공격은 멈출 기미가 없었고 미국이 투입한 전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은 추가 전력을 어디서 끌어올지를 두고 매일 밤 회의를 거듭했어요. 그리고 결국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주한미군 방공 전력 일부가 실제로 중동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이미 예고됐던 수순이었지만 막상 실행 명령이 떨어지자 워싱턴 안보 커뮤니티는 다시 긴장했어요. 한국 방공망에 공백이 생긴다는 건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이었으니까요. 북한이 그 틈을 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즉각 터져나왔습니다. 그 우려는 단순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방공 전력 이동이 발표된 직후 북한 관련 동향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북한이 서해 인근 미사일 기지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차량 이동이 포착됐고 일부 발사대 주변 활동이 평소보다 늘어났습니다. 직접적인 도발 징후는 아니었지만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건 분명했어요. 한반도에서 미국 전력이 빠지는 순간을 북한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 보고서를 받아든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저는 그 결정이 발표된 날 오후 늦게 한국 관련 보고서를 받았어요. 한국의 공식 반응을 담은 문서였습니다. 펼치는 손이 습관적으로 긴장됐어요. 항해 내용을 예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서 첫 줄을 읽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 정부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준비였습니다. 한국군이 자체 전력 재배치를 통해 방공 공백을 메우는 작업에 들어갔다는 보고였어요. 패트리어트가 빠진 자리를 천궁2로 채우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2번 읽었습니다. 미국이 무기를 가져갔는데 한국이 스스로 구멍을 막고 있었습니다. 요란한 발표도 없이, 외교적 압박도 없이, 조용하고 신속하게.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또 다른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설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이 중동에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천궁2 추가 공급은 물론이고 한국군이 보유한 탄약 일부와 장비가 긴급 지원 목록에 올라와 있었어요. 미국이 한국에서 전력을 빼온 바로 그 시점에 한국이 중동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즉시 선임 전략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보고서 받았습니까? 방금 읽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상 못했습니다. 다음날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보고서를 받아든 사람들의 표정이 제각각이었습니다. 한 참석자가 말했어요. 잠깐 정리해보면 우리가 한국에서 방공 전력을 빼왔는데 한국이 자국 방공망을 스스로 메우고 거기에 더해 중동까지 지원한다는 겁니까?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지자 선임 전략가가 입을 열었어요. 한국 방산 수출 규모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한국 방산 수출액이 약 170억 달러였습니다.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루마니아까지 이미 세계 공급망을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170억 달러. 그 숫자가 공기 속에 무겁게 떠 있었어요. 그 회의 이후 워싱턴 안보 커뮤니티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놀라움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놀라움이 다른 감정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불편함이었어요. 한국을 지켜줘야 하는 나라로 전제하고 만들어온 수십 년간의 전략 프레임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누군가는 인정했고 누군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프레임 밖에 있었던 겁니다. 저는 회의가 끝난 뒤 혼자 자리에 남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28년간 동아시아 안보를 분석해온 사람으로서 이 상황 앞에서 솔직해져야 했어요. 저는 한국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데이터를 받고 보고서를 읽었고 회의에서 한국을 논의했지만 실제로 한국이 무엇을 쌓아왔는지는 들여다보지 않았던 거죠. 그 오만함이 부끄러웠어요. 전문가라고 자부하면서 정작 가장 가까운 동맹국의 실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 그 자각이 묵직하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동맹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일방적으로 지켜주는 관계가 아니라 위기 앞에서 함께 움직이는 관계. 한국은 미국이 빈자리를 스스로 채웠고 남은 힘으로 다른 위기까지 돕고 있었습니다. 그건 보호받는 나라의 행동이 아니었어요. 파트너의 행동이었습니다. 진짜 동맹이란 무엇인지를 한국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워싱턴만 아직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창밖으로 워싱턴의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생각했어요. 마지막 보고서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펼쳐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쌓아온 자료들이 책상 위에 가득했어요. 주한미군 방공 전력 반출 결정에서 시작된 이 일이 어디까지 흘러왔는지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봤어요. 이 사건이 시작됐을 때 워싱턴의 예측은 단순했습니다. 주한미군 전력이 빠지면 한국 방공망에 구멍이 뚫린다. 북한이 그 틈을 노릴 수 있다. 한국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다. 그게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던 시나리오였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 시나리오와 단 한 가지도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반발하지 않았어요.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공백을 메웠고 남은 역량으로 중동 위기까지 돕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에는 단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대북 억제에 문제 없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처음 들었을 때의 감각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의아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그 말을 떠올리니 전혀 다르게 들렸어요. 그건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수십 년에 걸쳐 쌓여 있었던 거죠. 저는 보고서 첫 페이지에 지난 며칠간 확인한 사실들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군사력, 세계 4위에서 5위권, 국방비 규모, 북한 국내 총생산 전체를 웃도는 수준, 방산 수출, 2025년 역대 최고액 돌파, 독자 개발 전투기 KF-21,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전투기 자체 개발 국가 반열, K9 자주포,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1위, 그리고 천궁2, 중동 실전에서 요격 성능을 증명한 방공 시스템. 숫자들이 줄줄이 이어졌어요. 그 숫자들이 말해주는 건 하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전에 보호받는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선임 전략가가 커피를 들고 들어오며 물었어요. 보고서 마무리됩니까? 저는 잠시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계속 걸립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을 동맹이라고 불렀는데 진짜 동맹이 뭔지는 이번에 처음 제대로 본 것 같습니다. 선임 전략가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동맹은 지켜주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서 있는 관계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정확히 제가 쓰려던 문장이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보고서로 눈을 돌렸어요. 한미동맹은 올해로 70년을 넘겼습니다. 70년 전 이 동맹이 시작됐을 때 한국은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나라였어요. 미국의 도움 없이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동맹은 분명히 일방적인 면이 있었어요. 지키는 쪽과 지켜지는 쪽이 구분됐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70년이 흘렀습니다. 그 70년 동안 한국이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떠올렸어요. 전쟁 폐허에서 공장을 세우고 고속도로를 놓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던 나라. 가발과 합판을 수출하던 나라가 반도체와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것도 모자라 이제는 세계 안보위기 앞에서 무기를 공급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 70년의 무게가 지금 이 보고서 위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동맹의 무게도 함께 달라져 있었어요. 1953년에 맺어진 한미동맹은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구조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한미동맹은 달랐어요. 한국은 미국이 빠진 자리를 스스로 채웠고 미국이 어려운 순간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70년 전 미국이 한국에 했던 것처럼 그 역할이 이제는 쌍방향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사실 앞에서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워싱턴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한국을 관리해야 하는 동맹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함께 전략을 짜는 파트너로 봐야 한다는 것. 방위비 협상 테이블에서 압박을 가하는 상대가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나라로 대해야 한다는 것. 그 인식의 전환 없이는 앞으로 한국과의 동맹이 지금보다 더 강해지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독자적인 길을 모색하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이미 그 역량은 충분히 갖춰져 있었으니까요. 워싱턴이 한국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앞으로 동북아시아 전략 전체의 향방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천천히 또렷하게 한 줄을 적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썼어요. 대한민국은 세계 안보 질서를 함께 지키는 동맹이다. 펜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남긴 건 단순한 교훈이 아니었어요. 주한미군 방공 전력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했던 그 결정은 워싱턴이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한 가지 사실을 세계 앞에 드러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미국이 전력을 빼가도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것. 그리고 그 여력으로 위기의 현장을 돕는 나라가 됐다는 것.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28년간 이 일을 하면서 동맹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써왔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의 무게를 이번만큼 깊이 느낀 적은 없었어요. 진짜 동맹은 한쪽이 다른 쪽을 지켜주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각자의 몫을 다하고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관계였어요. 한국은 이번에 그걸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서 한국을 논의할 때 누군가 또 예전에 그 말을 꺼낸다면 저는 이제 망설이지 않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은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세계를 지키는 나라입니다. 전쟁 폐허에서 시작해 70년 만에 세계가 무기를 사러 오는 나라. 미군이 빠진 자리를 스스로 채우고 중동 위기에 손을 내미는 나라. 그 나라의 이름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세계 앞에서 어떤 나라인지를. 대한민국의 저력을 담은 오늘의 사연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